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코로나 방역전쟁 중에 아니면 말고식의 카드라 군불대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전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 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님,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죠?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의 자제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에 보면 규정대로 했고 문제없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합니까? 당연히 신뢰하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 안보를 중시한다는 일부에서 국방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를 공격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의 자제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국정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정치권이 그런 문제에 좀 천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팩트 확인이 국무총리가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시죠? 질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력한 정당으로부터 어떤 질의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전국 때 군사 쿠데타를 예비 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됐습니까? 제가 언론에서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국가 중대사 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란 것은 아니고요. 아마 소관 부처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범죄 혐의자를 좀 당장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사법기관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할 것이고, 또 기소가 필요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아무튼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시려고 법무부 장관이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 시행될 텐데 검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특수인지 부서 위주로 특정 사건에 다 해바라기처럼 보직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조직에서 민생 사건에 주력하는 그런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조직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대폭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축소되고 또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나눠 가지는 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인사 조직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찰 직제를 어떻게 개편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형사공판부로 특수부나 또는 공공수사부를 통합하거나 해서 줄이고 또 형사공판부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그 기소공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전환되는 그 형사부 강화에 따라서 또 일부 공판 전담부도 만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라인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야당은 추미애 라인을 우대하고 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오로지 검찰 개혁을 저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정말 인권이 존중받는 정말 뭐 검찰에서 소환하면 무섭고 두려운 그래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검찰이라면 민생을 존중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인권의 보루로서 또는 민주적 통제가 사법 절차에 있어서 가해지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개혁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 전체 이메일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송치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고 또 공판에 또 그 법리나 증거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률가로서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수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장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법리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또 이 기소해야 될 그런 공소시효를 의도적으로 도가시키게 만들거나 또는 이 수사 미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불송치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검찰이 기록을 송부받아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권보호에 검찰상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수감 중인 참고인을 수십 회 불러낸다든가 또는 별건 수사, 여죄를 추궁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검찰상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곧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도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이른바 지금은 그 검찰 조직 자체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뇌부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서 안 되는 사건도 크게 키운다든지 또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은 또 봐주기를 한다든지 아예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개혁은 과거로부터 좋지 않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미래의 검찰상, 그것은 조직의 미래 모습이고요. 또 개개의 검사상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과정 중에. 그래서 미래의 검찰 조직에 있어서는 이 정치적으로 연루가 돼서 검찰 조직이 정치에 순응하거나 또는 검찰 자체가 정치를 하거나 하는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개개의 검사들이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 속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이 적정한 기소를 하고 또 정당한 공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인권 감독관 공소 유지관으로서 그 모습이 미래의 개개의 검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 개혁 모습이다. 개혁의 지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고 그것을 지금 개혁해 나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주는 그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총리께도 여쭤봤습니다만 군사 구테타에 대해서 경고했던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소문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재 파악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폴과 협조해서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폴과의 협조를 시도를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지휘의 대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청장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물어봐 주십시오. 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께서 어제 페이스북을 쓰셨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쓰셨습니까? 이 사건은 1월 3일 야당 측으로부터 고발이 된 사안이고 저는 그 집이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 가 있기 때문에 당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저의 심경만큼은 좀 국민들께서도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더 국민들께서 뭐라고 할까요? 좀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글로서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속 시원하게 말 못하는 것이 수사 지침을 내린다 어쩐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동안 말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수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도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입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뭐 하셨습니까? 입대하는 날은 제가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요.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추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대체로는 8주간 훈련을 마치면 부모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가지 못했고요. 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 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제가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가 아니고요.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그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또 그냥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런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봐주질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 발표를 보셨죠? 네. 문제 없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좀 소회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 군 문제를 청탁을 하려면 또는 일부러 그 아픈 것을 핑계로 군을 특혜를 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저희 아들은 고교 시절부터 다리가 아팠었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성장통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주었습니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 2015년에 수술을 한번 하고 또 2016년 그 1년 뒤에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입대일이 가까워져서 일단 군에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훈련소에 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가기 전 입대 전 몇 달 전에도 의사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우려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제가 그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도 엄마가 공인이니까 오히려 그 어떤 오해를 사기 싫다고 반드시 군은 다녀와야 되겠다 작정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지극히 아픈 사유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의사의 권고 아래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뭔가를 말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않았던 겁니다. 네. 야당으로 또 고발당하셨죠. 고발 내용이 어땠습니까? 우선 제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월 3일 고발당하고 1월 3일은 제가 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첫날부터 고발당하고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뻥끗 못하게 했고요. 제가 그래서 고발장이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네. 고발 내용이요. 당직 사병이 6월 25일 날 당직을 썼는데 미복귀했다. 근데 23일, 24일 당직 사병과 취재를 해온 당시 동료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결정적 제보를 했습니다. 23일, 24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복귀했으면 이때 난리가 났겠죠. 이 당직 사병은 6월 25일 일요일 날
당직 사병입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 별센 마크단 6번 다른 부대 상관이 와서 마치 위압에 의해서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오늘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 사유는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철원 전 대령이 또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가족 따로 불러서 지휘를 준 것처럼 청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추미애 장관한테 고발당했어요.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400명 가족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다. 장관, 본인은 안 가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했죠? 네. 고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자대 배치 청탁 자체는 아들로부터 들어보니 난수 추천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고요. 또 현장의 모습도 랜덤으로 그 현장에 있는 군인 2명과 부모님 2명이 4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알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90연세이신 저의 시어머님 아들의 할머니인데요. 그냥 훈련 마친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간신히 아픈 상황에서 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직접 청탁하지 말라 훈계를 했다는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대정부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곡해서 따로 휴게실에서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 가짜 뉴스죠.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제 아들 잘 봐주세요. 청탁을 한다거나 제 가족이 공인으로서 보고 싶은 그 모자지간에 그 정을 나눌 수도 없는 그 며느리이고 아내인데요. 제 남편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으로 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어떤 의혹 제기를 하려면 제보자가 그런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인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직 사병도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이모 대령도 정확하게 허위로 드러나자 지금 발뺌하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모 대령의 상관은 국민의힘 신모 의원입니다. 3단장 때 참모장이었습니다. 이 신모 의원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친구입니다.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는데 이 정치 군인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소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끝입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네. 만약에 면접 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기회 달라라고 하면 청탁이겠죠. 그러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또
제가 자식의 실력을 뭐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희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엄마로서 참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추경은 재원이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실직의 노인분들 또 청년들 등등 전체적으로 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예산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완결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제가 여러 차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문제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신비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해서 부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작지만은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야당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절기 겨울철에 독감과 코로나가 이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냐. 그 예산을 독감 백신 예산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감 백신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평년에 1,300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600만 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900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나서 또 1,000만 명분은 직접 본인이 비용을 내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2,900만 명분의 독감 백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30만 명 정확하게요. 예, 뭐 약 2,900만 명.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은 하루하루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2,900만 명 빼놓고 나머지 2,000만 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사실 독감은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제가 약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독감 약이 있는데 건강한 분은 독감에 걸렸을 때 그 약을 쓰면 금방 낫습니다. 며칠 만에. 그 타미플루가 1,100만 명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입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에 관한 한 완벽할 정도로 정부가
대비를 해놓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4차 추경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설령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승수호 효과가 없다거나 이 통사에 직접 들어가는데 왜 이런 데 돈을 허투루 쓰냐 하는 부분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앞으로 계속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여러 예산 중에서요, 폐업 사장님에 대해서 위로금 50만 원씩 20만 명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폐업 사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폐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폐업을 하면 시설물을 처치하는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50만 원 너무 두터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얇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모자라죠.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 그 추경의 재원은 전액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출을 적정화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에 확 와닿습니다. 추석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동안 소위 말하는 2.5 단계, 검역 단계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400명대까지 올라갔던 확진자가 100명대로 한 열흘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일 동안 생활방역위원회,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질본, 복지부, 또 저를 포함한 중대본, 수기의 수기를 거듭한 끝에 일단 2.5단계에서 2단계로 앞으로 2주일 동안 조정을 하자. 그러나 그 2주일 후에 다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의 위험한 시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발표를 할 때 4주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는 2단계로 완화를 한다. 그런데 2주가 끝나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방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 말씀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호전되면 2단계가 지속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신호를 국민들께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가 예측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2주 동안의 방역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이동이 없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그런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레벨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님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던 것을 다시 징수하겠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 차이에 이동량의 차이가 16.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동은 아주
가장 나쁜 겁니다. 그냥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송구하지만은 16.5%나 이동량이 증가하도록 이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게 방향이 틀려요. 한쪽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 추석에 이동하시지 말고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통행료는 면제를 해서 이동량이 늘어나도록 한다면 이것은 아마 정부에게 중대본에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 없는 그 정책이죠. 그걸 과거에 받지 않다가 징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섭섭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라는 말 아시죠? 예, 알죠. 가성비 별로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면 84%는 어차피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16%가 코로나에 뭐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감동적인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을 믿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간에 몇 번 대국민 담화를 했었고요.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상황을 보아서 필요하면 담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하고 해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절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박수받았던 정책이 이겁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대 집회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동원해서 막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에게는 누차 얘기했는데요. 이 12월 3일 수능 대책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다.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던데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을 터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총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수능하고 선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은 총선거를 치른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국가고시를 잠시 연기했다가 원래대로 계속 치렀는데 국가고시를 치르면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아직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12월 3일 수능을 치른다. 그걸 한번 연기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그런데 그걸 추가로 연기한다고 해서 그때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거냐. 그런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능 없이 대학 시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12월 3일 수능은 원래대로 치루되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수능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연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요. 한 교실에서 28명을 보던 것을 24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 왜? 전체 초중고학교 절반밖에 사용 안 해요, 지금. 그럼 더 초중고를 더 확대해서 24명이 아니라 15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지난 중대본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는데 20명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되죠. 네, 그렇다고 감독도 뒤따라야 되고 등등.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24명으로 확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입실 수험생 숫자를 조정하는 안은 아직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생 국시 다시 허용하시겠습니까?
의대생,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청와대에도 54만 명이 지금 청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칙적인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10월 3일) 만약에 집회가 이루어지면 공권력 투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감염병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절대로 자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되는 거 아니냐, 경찰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경찰 개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정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상당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또 그동안 국가경찰로서 행사해오던 경찰 업무 중에 민생 치안이랄까 아동, 여성 이런 지역경찰로서 자치경찰로서 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경찰력이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 자치경찰로 옮겨서 자치경찰이 중앙에 있는 경찰청장 지휘를 안 받고 시도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 지시 감독을 받도록 해서 그동안의 경찰 권한이 3개 부분으로서 나눠져서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것이 첫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쭉 정보경찰이 너무나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경찰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찰 개혁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남용되지 않게 하고 이미 정보경찰의 수를 10% 이상 줄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또 경찰대학의 여러 가지 독점의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대학의 개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가보안 업무에 대한 대공 업무에 대한 수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공 수사의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 능력, 대공 수사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1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힘에 의하여 탄핵된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위장하여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탄핵당한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